네, 조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동경제학에 나오는 일부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 제목은 평범한 사람이 막판에 극단적인 투자 심리를 취하는 경우인데,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투자에서 뭐 주식 투자든 다른 투자든 돈을 많이 잃었을 때 막판에 조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어떤 확률에 더 많이 막판에 돈을 더 많이 거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막판에 극단적인 투자를 하는 심리. 코넬 대학교에 머물 당시 나는 경제학과 동료 교수들과 재미삼아 포커를 치곤 했다. 하루 저녁에 한 사람이 $50 넘게 따거나 잃은 경우는 거의 없지만 나는 몇몇 사람들, 특히 그 게임의 결과를 배우자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따거나 잃었을 때 행동의 변화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재산에 비해 아주 사소한 돈으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받은 패에 따라 행동 방식이 바뀌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포커판에서 $50를 잃은 사람과 50센트가 떨어진 주식을 100주 보유한 사람의 경우를 비교해보자. 두 사람 모두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잃었지만 어떤 손실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손실은 그렇지 않다. 만약 여러분이 포커판에서 돈을 잃었다면 그 손실은 아마도 게임을 하는 동안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데니와 아모스는 특정 심리 계좌에서 손실을 입은 경우 전망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원래 논문에서 경마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를 언급했다. 경마장은 사람들이 베팅한 전체 금액 중 약 17%를 가져가기 때문에 내기를 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매 경기에서 17%의 돈을 날리게 된다. 그래서 그날의 마지막 경주가 시작될 무렵 많은 사람들은 그날의 내기 심리 계좌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사람들이 마지막 내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규범적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포커게임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마에 내기를 건 사람들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보다 경마에서 입은 사소한 $100 손실에 더 많이 가슴 아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데니와 아모스가 인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롱샷, 우승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말에 대한 배당률은 특히 마지막 경주에서 크게 떨어진다. 다시 말해 마지막 경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가장 낮은 말에 베팅한다는 것이다. 데니와 아모스는 사람들이 손실 상황에서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는 전망 이론을 기반으로 이런 현상을 설명한다. 사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확실하게 $100를 잃을지 아니면 50% 확률로 $200를 잃고 50% 확률로 하나도 잃지 않을지 내기를 할지 물어볼 때 대부분의 사람은 내기를 선택한다. 이런 결과는 확실하게 $100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50대 50으로 $200를 얻거나 하나도 얻지 못하는 내기를 할지 물어볼 때 대부분의 확실한 이익을 선택하는 것과 전혀 상반된 현상이다. 돈을 잃었을 때 나의 포커 동료들이 게임하는 모습을 관찰했을 때 나는 데니와 아모스의 설명만으로는 그들의 행동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내가 경마에서 $100를 잃고 경마 계좌를 적자로 마무리 짓지 않기 위해 본전을 찾으려 한다고 해보자. 이를 위해 나는 50대 1의 확률로 롱샷에 $2를 건다. 하지만 사실 나는 50% 확률로 우승 가능성이 높은 말에 $100를 걸 수도 있었다. 내가 위험 선호자라면 당연히 우승 후보에 $100를 걸어 본전을 찾을 가능성을 높여야 하지 않겠는가. 비록 전망이론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않았지만 나는 포커판을 통해 두 사람의 직관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돈을 잃은 경우 사람들은 가능성은 낮지만 크게 딸 수 있는 작은 내기는 선호하는 반면 가능성은 높지만 기존 손실을 더욱 커지게 할 만큼 큰 내기는 싫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커 게임을 관찰하는 동안 나는 심리 계좌의 또 다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임에서 돈을 따고 있는 경우 사람들은 딴 돈을 실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대단히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태도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이와 관련해 하우스의 돈으로 하는 도박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돈을 따고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 카지노의 돈으로 베팅을 하는 셈이다. 사람들의 이런 사고방식은 어느 카지노에서나 확인할 수 있었다.
저녁 초장에 돈을 좀 딴 아마추어 도박꾼들을 살펴보면 내가 말하는 두 주머니 심리 계좌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 300달러로 시작했다가 금방 200달러를 딴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는 분명히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300달러는 한쪽 주머니에 집어넣고 나머지 200달러에 해당하는 칩을 다른 주머니에 넣어둘 것이다. 이런 하우스 머니에는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돈은 대체 가능한 수단이라는 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 두 허주머니 속의 돈은 모두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동료들의 돈을 따는 것은 분명 즐거운 일이지만 과학적인 연구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나는 컬럼비아 대학교 마케팅 교수인 에릭 존슨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문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 책이 도입부에서도 언급한 아모스를 만족시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바로 그 논문이었다. 나는 포커판에서 관찰한 것들을 실험실에서 그대로 재현해보고자 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나와 존슨은 먼저 데니와 아모스가 애초에 가설적인 질문을 활용해 실험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피실험자들이 실제로 돈을 잃도록 하는 실험을 어떻게 윤리적인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실험을 감시하는 대학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피실험자들이 확실한 것과 도박 사이에서 여러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선택 중 일부는 돈을 따는 상황에서 그리고 다른 일부는 돈을 잃은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연구에서 그 선택 중 하나는 무작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솔직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각 게임에 대한 선호도는 서로 달랐고 돈을 잃은 사람에게 실제로 돈을 걸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긴 했지만 특정 게임을 더 선호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돈을 잃을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안도감을 피실험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원한다면 연구 보조로 자원함으로써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결국 돈을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피실험자에게 실제로 돈을 거둘 일은 없었다. 다음은 우리가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질문이다. 괄호 속 수치는 해당 답변을 선택한 피실험자들의 비중이다. 모든 경우에서 도박의 기대값은 확실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이는 이콘이라면 틀림없이 각각의 질문에서 확실한 것을 선택했을 것이다. 문제 1. 여러분은 지금 30달러를 땄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자. 50%의 확률로 9달러를 따고 50%의 확률로 9달러를 잃는다. 70%. B. 더 이상 따거나 잃지 않는다. 30%. 문제 2. 지금 30달러를 잃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자. A. 50%의 확률로 9달러를 따고 50%의 확률로 9달러를 잃는다. 40%. B. 추가적으로 따거나 잃지 않는다. 60%. 문제 3. 지금 30달러를 잃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자. A. 33%의 확률로 30달러를 따고 67%의 확률로 하나도 따지 못한다. 60%. B. 확실하게 10달러를 딴다. 40%. 문제 1은 하우스머니 효과를 잘 보여준다. 비록 피실험자들이 이득을 보는 상황에서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인다 하더라도 즉 9달러를 따거나 잃는 동전 던지기 게임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이미 30달러를 딴 경우 그들은 내기를 더 많이 선호했다. 다음으로 문제 2와 3은 어떤 심리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게임에서 드러난 사람들의 복잡한 성향을 잘 보여준다. 손실 상황에서 위험 선호적 성향을 드러낸다는 전망 이론의 단순한 예측과는 달리 문제 2에서 본전을 만회할 가능성이 없을 때 30달러의 손실 상황은 사람들의 위험 선호 성향을 자극하지 않았다. 반면 문제 3에서 본전을 만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때 피실험자들은 대부분 내기를 선택했다. 이런 만회 효과와 하우스머니 효과를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관련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출발한 곳과 현재 있는 곳처럼 두 가지 뚜렷한 기준점이 존재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하우스머니 효과, 즉 최근에 얻은 수익을 기꺼이 투자하려는 성향은 금융시장의 거품을 조장한다. 1990년대 전반에 걸쳐 개인 투자자들은 퇴직연금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속 높였다. 즉 주식 투자에 더 많이 집중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몇 년 동안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장이 하락하더라도 새로 얻은 수익만 잃은 것이니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그 돈이 연기처럼 사라졌을 때 느낄 상실감을 누그러뜨리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몇 년 뒤 주택시장의 거품이 일었을 때 투기꾼들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스코츠데일, 라스베이거스, 마이애미의 부동산에 열광했던 투자자들은 주택시장에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출발점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안심시킨 일종의 심리적 쿠션에 기대고 있었다. 물론 시장이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섰을 때 부채비율이 높은 투자자들은 주택 자산보다 더 많은 돈을 잃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집을 빼앗겼다. 도박에서 돈을 잃었을 때 본전을 만회하려는 성향은 투자 전문가의 행동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기준 지수보다 한참 밑돌고 있으면 그의 마지막 분기에 더 큰 위험을 감수하려 든다. 그리고 회사에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힌 주식 중개인들은 필사적으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마지막 기회에 무모한 도전을 감행한다. 이런 태도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중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지만 손실을 만회하지 못할 경우 훨씬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금융기업 관리자들은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직원들의 행동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정상적인 위험 회피 성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손실로 압박에 시달릴 때 만회할 기회가 있다면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하려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나오죠. 정상적인 위험 회피 성향. 나는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큰 손실, 돈을 많이 잃었을 때 만회할 기회가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나 기회가 포착이 된다면 더욱더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해서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